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2027년의 영양교사 임용을 위한 분들을 위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년에 관련한 설명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인터넷으로 거의 다 들으시는데 오늘 이제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선 여러분들의 그 수강을 환영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년에 영양교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과 저 강의하시는 분이 잘 호흡이 맞는가, 그걸, 그죠? 이렇게 맞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우성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우성이를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은 결혼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성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고구마 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그 강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꼭 제 수업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영양교사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좌를 좀 선택하길 바랍니다. 대학에서도 보면 유난히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교수님이 있었잖아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도 A가 나고 어느 분은 정말 맞지가 않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특성과 제가 하는 수업이 좀 잘 이렇게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일단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1년간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래서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뜻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공부 더 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식품과학으로 석박사를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와서는 이제 회사에서 지내다가 교수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식품 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양을 하시는데 식품을 잘 모르더라고요. 상당히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식품학이 제일 어렵대요. 전 그 얘기 듣고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식품학인데 여러분은 또 영양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식품학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식품학이고 생화학이고 또 단체급식인데 제가 그쪽에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 수업을 빠뜨리고 그런 거는 태어나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결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을 이렇게 일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일로 출장을 가더라도 일요일 밤에 떠납니다. 비행기 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사람이라 여러분 수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영양교사라는 수업을 하면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작은 소도시, 시군구까지 제가 가리키는 분이 영양교사로 시키는 게 목표예요. 제가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천도 가고 군산도 가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장흥도 가고 그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선배들을 떠올리죠. 여기에는 사실 대부분 사이버로 99.99%가 사이버로 듣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여기 어느 학교에 영양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제 제자를 영양교사로 진출시키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육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과목과 과목을 연계를 잘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엽록소라고 하면 생물학에서 분명히 엽록소를 배웠거든요. 많이. 근데 그것이 식품학에서 녹색 색소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다른 걸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마 G스쿨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의 핵심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학 하시는 분이 문제를 내시는 걸 보면 조리학에서 내시지만 식품학과 연결이 있게 문제를 내거든요. 영양학에서 문제를 내지만 생화학과 연결지어 문제 내거든요. 위생학의 문제를 내지만 단체 급식과 연결해서 내거든요. 시험 문제 낼 때 같이 모여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보면 과목을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분을 영양교사로 배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를 우리는 평면도로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옆에 이렇게 유럽, 영국이 바로 있다는 거를 잘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저는 뉴욕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방학 때 영국을 한번 방학 때 가서 보라고 구경하고 오라고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처음에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지도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미국과 영국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우리나라 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중앙에 있고 미국은 오른쪽에 있고 영국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일본 가듯이 영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생각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양교사를 배출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 볼 때도 점수가 잘 나와요. 학생들이 고민거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제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제 시험 문제의 답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제가 못 써요. 여러분 표현으로는 인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출이 안 된대. 그게 바로 왜 인출이 안 되냐면 긴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합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단편적으로만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인출되지 않죠. 지금 대통령이 뭐 부서관 업무 보고 할 때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 막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못하는 분이 하시는 핑계거리가 있죠. 아,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긴장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목과 과목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양교사가 된다면 중요한 것은 뭐죠? 만족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메일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보내요. 영양교사 되신 분들이. 예. 되신 분들이 메일을 보낼 때 보면 뭐 힘들어요. 이게 어때요?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메일을 많이 보내요. 그러다가 17일 날 월급 나오면 다니고 싶어요. 또 이러다가 월급이 한 2주 떨어지면 또 안 다니고 싶고.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양교사로 초기에 1, 2년이 참 고비거든요. 그때 잘 버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교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합격한 다음에 그만두는 분들 여러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기계적인 교사가 아니라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참 영양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 얘기를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냥 빨리 그냥 이론 수업이나 하고 진도나 빨리빨리 나가지. 왜 중간에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격려의 말을 해도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그런 얘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중간에 격려를 많이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육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워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소개팅으로 만나게 했어도 그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예, 무슨 뭐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키던 시대도 아니고 그 사람 만나면 기뻐야 되거든요. 기쁘면 어때요? 고구마 같이 생긴 사람도 나중에 보면 자기 눈에 정우성 같은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는 거에 많은 주안점을 둬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들 보면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포기하냐면 한 3월쯤 되면 뭐라고요? 이제 드디어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욕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걸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영화도 어때요? 재밌으면 시간이 순삭이라고 그러죠. 금세 가버리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 보면 고역이에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으려면.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줘요.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핵심만 가르쳐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친 데도 있대요.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르친대요. 그리고 적중률이 높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쳤으면 적중률이 당연히 높죠. 근데 학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3년 해야 된대요. 너무 이론이 많아서 3년 하고 대부분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영양교사 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영양교사는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잘할지 그냥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잘할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점수가 어느 어지간한 사람이 오히려 일을 잘한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뭐 수석하고, 물론 본인만 수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수석해서 들어간 사람이 일 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하고 뭐라고요? 대신 즐겁게.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다 가르치면 서로 시행착오예요. 여러분이 그쪽에 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험에 나올 것만,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조금 요건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어. 요런 거는 본인이 조금만 더 하면 되고. 그래서 저의 그 수업하는 목표는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시험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이론 시험 보면 85점 정도, 한 15점 정도로 나는 틀릴 수 있어. 그래도 합격이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제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꼭 합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라도에 계신 분인데 5년을 하셨어요. 연세도 꽤 있으세요.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동안은 뭐 어디서 수업을 들으셨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해, 물론 본인이 그때 저보고 마지막이라고,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금년에도 안 되면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신 분이죠. 아마 제 수업 듣는 분 중에 병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학교 급식하고 나면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후에 잠시라도 1시간이라도 공부하도록 마음이 들으려면 수업 내용이 좀 즐거워야 돼요. 수업 내용이 뭐라고요? 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1~2시간이라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간 거짓말인데 학생을 내 자녀처럼 아끼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학생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내 자녀처럼까지는 좀 뻥이고요. 여러분이 합격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부모님 다음으로 제가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합격했을 때. 그래서 학생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뭐 질의응답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제가 질의응답 같은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이 소중하죠. 학생이 나의 소중한 고객이고요. 이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통 방법이 나와 있죠. 뭐 소통 방법은 여기 메일로 여러분이 문의를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진박사 영양이라고 치시는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문의를 보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보내시면 제가 사실 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동 중에 그런 걸 봐요. 계속 보고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답변을 보내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대로 이거대로 그냥 문의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첨삭 지도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이 이제 여름이 지날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점수는 다 알아요. 제가 시험 보면 100점 만점에 93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점수가 왜 만점이 나왔는지를 잘 몰라요. 얘가 왜 감점이 됐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그냥 나는 93점이 나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상하다. 쟤는 나보다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왜 99점 나왔지? 이상하다. 또 얘는 나보다 공부 더 했는데 점수가 덜 나왔어.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그거 가지고 한두 번 말하다가 주제가 바뀌면서 평생 왜 그런지를 모르고 대학을 졸업해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는 애 보면 항상 잘 나와. 그리고 뭐라고요? 야, 쟤 교수님하고 친하잖아. 교수님하고 친한 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무마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르는 답안을 작성하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험 점수를 획기적으로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운동 같은 거 요즘엔 그 여학생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야구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분석을 하잖아요. 왜 오늘은 컨디션이 이래서 이랬고 저랬고 굉장히 분석을 하고, 근데 여러분은 막상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그 결과물인 답안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첨삭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나중에 지원할 때 어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맞는지 그런 것도 개별 상담도 진행해요. 그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원하는 분한테만 하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데 뭐 강제로 할 권한은 없고요. 강의 일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화학습 1, 2로 이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고요. 1월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1월 4일 일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종일 수업을 하는 거고요. 9시부터 해서 아마 점심시간은 매주 조금씩 다르죠. 딱 정해진 수업이 끝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고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뭐 강의 일정은 이 G스쿨에 다 나와 있고 특장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보면 문의를 되게 잘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분은 매일 하나씩 질문, 습관이시, 본인 습관. 카페에 들어가 습관. 아니면 그죠? 메일로. 그건 뭐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저는, 좀 다른 친구들이 보기가 뭐한 거다. 그럼 뭐 가려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로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할 대로 저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의 순서는 식품학부터 해요. 식품학,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부터 하는 거고요.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혹시 책이 있는 분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굳이 뭐 사실 거 없고요. 그리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또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 5, 6월 이제 봄이 되고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생화학, 식사요법, 생애 중에 영양 판정, 단체급식, 영양교육 및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수업이 맞춰지죠. 역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역시 진행을 해요. 일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강의 스케줄도 사실은 일정이 다 G스쿨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혹시 그거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어요. 신설한 게 뭐냐면 전에는 7월 달에 기출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배들 보니까 기출풀이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한 기출풀이는 그냥 찍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거는 돌릴 거고요. 7월에 이번에 처음 하는 건 가이드 문제 해설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껴본 것 중에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수업을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7월 달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방학을 할까? 그래서 7월 달에 이론 공부를 하라고 할까? 근데 그러면 저는 편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로 봐서 7월 달 동안에 늘어지면 8월 달에 다시 끌어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지 말고 내가 상반기 이론 수업한 걸 핵심을 정리해 주자. 그래서 상반기에 한 이론 수업을 핵심만 가지고 그때 물론 정신이 없겠죠. 그 한 달 동안에 정리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핵심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제가 얻은 교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믿고 1월부터 6월까지 이론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니까 안 하더라고.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왜냐하면 일 병행을 하시니까. 이것이 역시 7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이거는 강의 자료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개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나오는 분은 강의 자료를 그냥 출력해서 드리고요. 인터넷으로 드시는 분은 본인이 출력해야죠. 네, 제가 뭐 출력해서 여러분 각각의 전국으로 다 배달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출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도 개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삼매 가이드 문제 해설반에 이번엔 좀 많은 시간을 좀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 한 공부를 좀 이해하도록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및 해설 강의를 하는 거고요. 8월하고 9월에 진행해요. 여기 토자는 빼주세요. 예.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 예. 8월에서 9월까지 하고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미리 하죠. 1시간 미리 하는 이유는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여러분 자유예요. 보셔도 되고 난 9시부터 수업 듣겠다면 9시에 나오셔도 되고 여러분 선배들 보면 8시 50분에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겠죠. 물론 못 풀죠. 10분 동안 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이론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풀어보고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제출을 해요. 이름 같은 거 쓸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때 질문이.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써서 저한테 보내면 돼요. 제 메일 주소로. 그럼 제가 거기다가 첨삭을 적나라하게 해서 보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 답안을 보고 여러분한테 자극을 많이 줘요. 예. 물론 예, 잘 써서 보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문제만 써서 보내는 분도 있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분만 보내시면 되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0문제인데 3개만 써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업을 듣고 나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저는 수업을 듣고 나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수업을 다 들었어. 그 다음에 한번 답안을 자기가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여러분의 답안 쓰는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잘하지만 의외로 답안 작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대화해 보면 알죠? 친구랑 대화할 때 보면 중요한 요점을 빨리빨리 말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어때요? 횡설수설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게 대체 이 친구가 대체 이 답을 언제 말할지 알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요령 이건 이제 수업할 때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답안 작성하는 법을 여러분이 공부해 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또 같은 얘기지만 대통령이 그 장관들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보면요. 답변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대통령 아니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게 답안을 쓰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고선 난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채점은 뭐라고요? AI가 해요? 사람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서울입니다.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예. 경제나 이런 금융의 중심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행정 중심은 세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근데 어떤 분 보면 뭐라고요? 조선시대에는 한성에 있었고, 뭐 25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대체 왜 묻는 거에 답을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답안 그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웃죠? 네. 여러분 채점하는 분은 누구다? 사람이다. 이거.
채점하는 분은 답안을 찾을 의미가 없어요.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당연히 모의고사는 여러분한테 제가 문제도 8시부터 시험 볼 수 있게 나눠드리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9시에 와도 돼요. 예. 수업은 9시부터니까. 물론 저는 그 전에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러분 답안 쓴 걸 내시면 거기다 제가 적어드려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타이프 쳐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쓰면 잘하셨다. 이렇게 쓰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답을 먼저 쓰고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쓰고 싶으면 뭐라고요? 서울에 관해서 쓰시면 됩니다. 안 써도 그만이고. 예. 그 다음에 최종 실전이 있어요. 최종 실전은 보통 6회 정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11월 여러분 시험 보는 날짜가 11월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월부터 해서 11월 이제 한 20 며칠까지 우리가 일요일까지 보는데요. 임용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도 똑같아요. A반, B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90분씩 시험 보는 거로 기억하는데 90분 하고 쉬고 9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월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이 9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물론 교육학부터 먼저 보지만 어쨌든 9시부터 딱 보고 시간에 맞춰서 걷어가고 그 다음에 비형 풀고 걷어가고 그리고 이론 수업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최종 실전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시간은 시험 보기 전주는 식품학과 생화학을 총 요약을 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분야가 식품학이거든요. 근데 식품학 문제가 안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는 것이 생화학이에요. 특히 학교에서 생화학을 배울 때 전체적인 걸 다 배우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화학 뭐 대사 좀 배우다가 해당 배우다가 지방 할 때 보면 왜 안 배우냐 그랬더니 그때는 뭐 축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맞아서 책 뒤는 깨끗하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과 생화학은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마지막 주에 총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장으로 가는 거예요. 종강일은 임용시험 일주 전 일요일 날 시험을 그때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가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시험 여러분 그 실제 영양교사 임용 시험이 무슨 나라에 뭔 일이 있어 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수업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그래서 제가 날짜를 안 쓴 거예요. 계속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범 강의 간단하게 우리가 식품학부터 할 거니까 간단하게 나눈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잘할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시범 강의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 관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병행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까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수업을 듣겠다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 여러 시간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요 직강으로 나오는 분한테는 인터넷 강의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강의를 한 배수를 넣어준대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직강으로 나오신 분은 뭐라고요? 직강으로도 들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배수를 또 들으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은 또 횟수가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제가 왜 하루에 1시간이라는 말을 꼭 말씀드리냐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참 그죠? 일하고서 퇴근할 때 보면 지치고 그리고 어때요? 집에 가면 유튜브 볼 것도 많고 이상하게 유튜브는 2시간이 금세 가는데
진박사 강의는 1시간 보기가 힘들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1시간이라도 꼭 들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우성이도 재밌지 않으면 뭐라고요? 두세 번 만나다가 안 만난다니까요. 왜냐면 아무리 잘생기고 이래도 그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어. 말도 안 해. 예?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알아서 고르세요. 생각해봐요. 제가 좋은가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뭐 이러고 하면 그 사람하고 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인출이 안 돼요. 답안 작성할 때. 그 인출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좋은 방법, 물론 이것이 힘들지만 저는요,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혼자 말을 했어요. 내가 1시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내가 1시간 동안 공부한 걸 꼭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15분이면 다 해요. 내가 1시간 동안 공부한 게 15분이면 말 다 한다고요. 느리게 해도. 그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하다 보면 뭐라고요? 자기가 공부한 것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정리가 되면서 말씀인 것처럼 내가 거기서 약점이 드러나요. 여러분도 아마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일반 우리 생활할 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다음에 1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10분이고 15분이고 좀 떠들어 봐라 이거예요. 혼자. 소리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10분, 15분이면 여러분 대중교통 타는 데까지 가는 거리잖아요. 그동안 한번 떠들어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1년 동안만 미친 사람이 되어보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훨씬 여러분 답안을 인출할 때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꾸 모의시험 같은 거를 자꾸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요? 실제 모의시험 볼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인출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건 내가 간략하게 책을 덮고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닫고 자꾸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항상 체력 관리를 그죠?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이래도 꼬박꼬박 듣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실력이 쌓여서 여러분이 금년 추석 지날 때쯤 되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좋은 실력을 가진 시기가 언제예요? 11월 20일이죠. 그때가 여러분이 대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한 그런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시범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10분막 기출문제죠. 네. 1번, 다음은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한 내용이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을 하셔 이랬습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은 이 반응의 발견자 이름을 딴 명칭이며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각각 기억과 니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답안 쓸 때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실수한 것이 뭐죠? 문제에서 반응물의 이름을 딴 명칭이 먼저 나왔죠. 기억에다가 뭘 써야 돼요? 반응물의 이름을 딴 명칭을 먼저 적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첨삭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반응물의 이름을 딴 명칭을 기억에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여러분이 기억과 니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신 분이 많아요. 그럼 점수 빵점 줬어요. 생성물의 이름을 딴 명칭은 니은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기억의 반응물 니은의 생성물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이름을 딴 명칭, 생성물의 이름을 딴 명칭이죠. 결국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내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문제를 냈죠?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탄당 인상 경로. 오탄당 인상 경로를 물어보면서 그것을 생성물을 물어봤어요. 지금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을 딴 명칭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바꿔서 다음에 생화학으로 넘어가서 오탄당 인상 경로를 물어보면서 뭐라고요?
이번에는 반응의 이름을 적어주고 무엇이 만들어지냐고 물어보죠. 시험 문제는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항상 문제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출제자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뭐다? 기출문제. 출제자는 전에 냈던 문제를 다 나눠줘요. 출제하러 들어가면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출제자가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보름 정도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자료를 갖고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자료 갖고 들어온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면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다 뭐냐? 거의 교문사예요. 예,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문사하고 아무 상관없고 교문사에 저 책 안 썼어요, 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문사가 그 영업을 잘하나 봐. 교문사 책은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문사 책을 보거나 물론 다른 출판사도 좀 있죠. 하지만 전 분야에 다 있는 건 교문사더라고요. 교문사 책을 보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전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모디파이를 하죠. 약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항상 유사한 거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기억은 반응물의 이름을 딴 명칭, 니은은 생성물의 이름을 딴 명칭을 따로따로 적어야 되겠죠.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 측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은 순서대로 쓸 것 이랬어요. 이때 답안 쓸 때 여러분 어때요? 꼭 답안, 물론 나중에 첨삭주도 할 때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순서대로 쓸 걸 할 때 물론 순서대로 그냥 써도 돼요. 예. 근데 진짜 정확하게 적는 분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쓰면서 기억, 뭐, 니은, 뭐 이렇게 써요.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은 순서대로 쓸 것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꼭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미추친 디귿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아미노산의 명칭을 쓰고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미노산 뭐라고요? 분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빠른 아미노산 명칭을 쓰고 그러면 뭐예요? 뭐 라이신을 쓰시든지 이런 걸 쓰라는 거죠. 분류의 명칭은 뭐예요? 방향적 아미노산인지 격가지 아미노산인지 염기성 아미노산이든지 산성 아미노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라 이거. 이때 여러분 선배들 중에 아미노산 이름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선배들 말로는 그때는 분류자가 안 보였대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분류라고 써 있대요. 그러면 그는 시험 본 날 저한테 문의가 막 와요. 아미노산 이름을 썼는데 그것도 점수 주겠죠? 그럼 제가 미안하지만 안 줍니다. 그냥 분류라고 썼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를 보고 자꾸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 마치 여러분한테 함정을 파놓듯이 자꾸 하는 이유가 문제를 정확히 보고 쓰는 요령.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친구들끼리 막 같이 시험 본 사람한테 나 그거 실수한 것 같아. 그럼 또 친구가 위로를 해주죠. 뭐라고요? 점수 줄 거야. 그렇게 해도 부분 점수 줄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부분 점수를 왜 줘요? 자기들끼리 채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저 부분 점수 주겠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그 다음 시험 보고 근데 점수는 안 나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네. 분류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거 이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바로 뭡니까? 반응물 중심 아미노카보닐이죠. 니은은 뭐예요? 멜라노이딘이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제가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고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식품학 하는 모든 과에서 졸업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징에 그렇게 써놨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써 있어요. 식품학의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나온 문제를 중점 문제로 가리킨다. 이거. 왜냐하면 다 교수들이기 때문에 중간시험, 기말시험 문제를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족보가 있어요. 비슷하게 내는 거. 그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위에는 머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미노카보닐, 반응물, 생성물 뭐라고요? 멜라노이딘이죠. 예. 그래서 멜라노이딘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예, 이 답이. 분류가 뭐예요?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분류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가로 속에 리신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격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에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쓰라고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쓰겠어요. 그렇지만 답은 뭐라고요? 염기성 아미노산. 그리고 이유는 이것도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아까 문제를 한번 보면 가장 빠른 아미노산은 분류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라고 그랬죠. 이 채점할 때 점수를 1점도 까먹지 않고 확실하게 점수를 받는 답안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은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그 이유는 하면서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감점이 안 돼요. 근데 학생들 중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리신이고 그 이유는 격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다 이거. 거기까지만 쓰면 다 만점이죠. 근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니까 환원당의 카보닐 그룹과 당연히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많으니까 아미노 그룹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해설을 시작하죠. 해설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비효술 갈변 반응이에요. 비효술 갈변 반응에서 마이야르 반응이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이름은 시험에 절대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야르라고도 쓰고 마이야리라고도 쓰고 메일라드라고 쓰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는 절대 시험에 답안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여러 개예요. 누군 또 영어로 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아예 적어주고 다른 걸 꼭 물어보죠. 아미노기와 카보닐기와 반응해서 여기 보니까 제가 수업한 내용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미노기와 카보닐기와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노이드인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책에. 아미노 카보닐 반응. 아까 답이었죠. 멜라노이딘 반응 답이었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요? 반응물을 가지고 이름을 쓰면 뭐 생성물을 가지고 쓰면 이름이 뭐라고만 앞에 붙이고 문제를 그대로 쓴 거죠. 교문사 책에 그대로 있어요. 저 교문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교문사 책도 안 썼어요. 저는. 근데 그 실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책을 정할 때 이왕이면 그 출판사 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책을 매년 바꾸지 않거든요. 거기 시험 평가원에서. 그래서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책을 많이 본 쪽이 약간 까맣잖아요. 그리고 이거 딱 펼치면 그게 또 나와. 책을 안 본 데 있잖아요. 그건 펼쳐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냈던 문제가 자꾸 거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수들이 다 게을르거든. 아니, 쭉 보니까 이게 막 써놨잖아, 누가. 그러면 거기서 이거 어떻게 내볼까? 이러지. 남이 안 본 분야를 막 펼쳐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단당류, 이당류 등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합니다. 비환원당의 경우, 설탕이죠. 스크로즈의 경우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단내용의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환원당,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원당이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화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꼭 물어봐요. 혹시 제가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공부하실 필요 없이 다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같은 거 지금 혹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강릉에 가서 받아보고 기분이나 시원하게 만들고 1월부터 시작하세요. 유기화학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환원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원당은 여러분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비환원당은 뭐라고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걸 말해요. 이미 결혼을 했어.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중에 여러분과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포도당의 시작 구조거든요. 이게 카보닐 그룹인데 이 카보닐 그룹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이 여러분 설탕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해요? 그렇죠.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해요. 이것은 포도당의 구조예요. 과당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요것과 요것이. 이것은 포도당, 이것은 과당이. 결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남하고 결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 그룹은 딱 하나, 카본일만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화학적인 이름은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유기화학을 죽도록 싫어하거든. 그래서 보게 되면 포도당의 카본일과 과당의 카본일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결혼해요.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혼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라고요? 설탕이에요. 따라서 설탕은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결혼 이미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혹시 마음에 드는 분 있을 때 혹시 미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뭐 하잖아요. 혹시 설탕이세요? 설탕은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설탕은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했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제가 혹시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잖아요. 갔다 온 사람을 뭐라고 한다? 환원당. 환원당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뭐라고요? 전화당. 전화당이라고 들어봤죠? 전화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설탕의 포도당 1번과 과당 2번이 떨어진 것이 뭐라고요? 전화당. 그러니까 우리 식품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너 누구 아니? 김 선생님 전화당 됐대. 그것이 뭐라고요? 헤어졌대. 그럼 이렇게 좀 이 전화당이 되면 뭐라고? 헤어진 거야.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이 끊어졌어. 그러면 전화당은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전화당은 뭐라고요? 환원 능력이 있어요. 설탕은 뭐라고요? 환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환원 능력은 뭐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환원 능력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생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환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커지죠. 그래서 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이, 이거 생활할 때 중요해요. 환원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로즈, 자당이라고도 하고 설탕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설탕의 경우는 그래서 비환원당이에요. 그래서 비환원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어.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비환원당의 경우는 글리코사이드 결합, 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하는 결합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 이 결합이 절단된 이후에 뭐라고요? 이혼한 이후에는 결혼해도 된다. 이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되죠. 네. 그때는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의 단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반응은 뭐라고요? 1단계만 나와요. 2단계, 3단계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너무 어려운 건 못 낸다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는 못 내요. 왜냐하면 그 2단계, 3단계를 저는 6개월 동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못 물어봐요. 근데 1단계 반응이 중요해요. 1단계 반응이 바로 슈페이스 염기, 다르게 말하면 글리코실아민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는 반응 조절이 가능해요. 반응 조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는 당과 아민의 축합 반응이다. 당과 아민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이 뭐라고요? 환원당. 환원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당. 이 환원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요? 포도당. 포도당과 아민, RNH2. 근데 RNH2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양 성분이 뭐라고요? 아미노산.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으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거를 제가 1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1년이 되면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한 9월쯤 되면 그래요. 그냥, 아유, 포도당, 아민 다 알아요, 저희가. 그러면 제발 답안 쓸 때 아는 걸 보여주세요. 안다고만 말하지 말고. 답안 쓸 땐 또 안 보여줘. 그런 모습을. 답안 쓸 때도 보여달라.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축합 반응이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쉿베이스 염기가 만들어지고 우리말로 치면 글리코실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쉿베이스 염기 한국 책에는 다 글리코실아민. 그래서 1단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글리코실아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단계 반응에서는 뭐라고요? 색이 안 만들어져요.
참 희한하죠. 1단계 반응에서는 색이 안 만들어지고요. 3단계 반응까지 도달해야 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단계 반응에서 사용됐던 요 아미노산은 뭐라고요? 반응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3단계 반응에서 색깔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아미노산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 완료되면 영양가의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무엇 때문에? 아미노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일본 사람이 개발한 그 규명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 2단계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일본 사람이 한 데다가 너무 어렵고 이 사람이 이걸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아미도리 또는 아마도리 재배치 반응이라고 그래서요. 1단계에서 만들어진 C베이스가 지금처럼 카보닐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 카보닐 구조를.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 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다 나오면 그 돌 맞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안 나와요, 이거는.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의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여러분이 옛날에 대학교 때 교수님 좀 시험 문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 불러주는 분이 좋았어요? 아니면 이건 안 나와. 그게 좋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여기서는 안 내.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이구, 안 나와 하는 순간 거버리더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자. 이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이카보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3단계 반응, 색깔을 띠는 반응을 하기에 앞서 준비 반응이에요. 3단계 반응이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에요. 이 3단계 분해 반응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때 색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때 들어간 아미노산은 영양가가 손실이 돼요. 아미노산이 파괴돼요. 그래서 스트레커 분해 반응을 통해서 여기 보면 아미노산 분해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아미노산이 파괴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걸 외우는 분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런 거. 리닥턴류, 당분해 생성물 근데 시험에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갈색.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면 뭐라고요? 책이 찢어질 정도로 포퓰랄, 리닥턴, 당분해 생성물. 그리고 정작 뭐라고요? 갈색은 빠뜨려. 이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3단계에서 드디어 갈색이 만들어진다. 아까 1단계, 2단계는 뭐라고요? 갈색이 안 만들어졌다. 이거. 3단계에 가서 비로소 갈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단계 반응이 이렇게 책마다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3단계 반응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아미노산의 손실, 갈색 물질의 형성. 이걸 물어본다고. 그것이 일치돼요. 아미노산의 손실과 갈색 물질의 생성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물질들이 스트레커 분해 반응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뭘까요? 마이야르 반응에서 영양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수업을 할 때 뭐라고요? 좀 넓게 가리키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해요. 예, 저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리닥턴류, 줄구세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학생은 어떻게 된다? 기절해 있어. 기절해. 그러고서 나중에 내가 수업한 데서 나왔지? 아니 안 나올 수가 있나?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적중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랑 수업 들어서 100점을 맞겠다 하시는 분은 다 하는 데 가서 들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85점 맞아 합격하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영양교사가 돼야지. 그걸 다 하다가 머리가 돌아. 그리고 99점 맞으면 뭐해? 한 10년 해가지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배가 고파. 배가 막 고픈데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이럴 때 훌륭한 엄마가 뭐예요? 간단하게 밥하고 김치하고 김이라도 일단 먹어라. 그리고 나서 뭘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지. 물론 다 좋은 엄마지만. 기다려. 엄마가 널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겠다. 해서 다 채워주면 딸은 어떻게 되죠? 기절해 있어. 그게 그 다음에 혼수 상태인 딸을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면 뭐 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이야르 반응의 영향 요소예요. 온도예요, 온도. 반응 속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해요. 그래서 온도가 10도씩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Q10 밸류라고 그래요. 온도가 10도씩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의 증가가 2배에서 8배까지 커요. 근데 이걸 설마 또 외우는 분이 있어.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왜 냅니까? 중요한 건 온도 의존성이 있다 이거죠. 상온 저장 식품은 마이야르 반응으로 이시를 유발할 수 있고 100도씨로 가열하면 카라멜 냄새가 나고요. 150도 이상에서는 구운 냄새나 볶은 냄새가 생겨요. 어쨌든 가열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좋게 표현하면 고소한 냄새, 나쁘게 또 어떤 경우는 카라멜 냄새, 나쁘게 말하면 약간 유해한 듯한 냄새도 난다 이거죠. 이것이 온도에 변한 특징이에요. 이러한 냄새 프로파일은 가열 온도나 시간에 따라 변화해요. 실제로 일정한 온도 시간 조합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생기고요. 감자 가공에서 온도를 130에서 160도, 30도만 높였더니 뭐라고요? 피라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어떤 분이 이랬더니 제가 130에서 160도가 핵심이래. 절대 시험에 안 나오죠. 여기에 핵심 답안은 뭐예요? 피라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이 사람이 시험 문제로 뭐라고요? 생성물 뭐라고요? 멜라노이딘을 물어봤어요. 멜라노이딘은 바로 뭐예요? 색소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물어본 게 뭐예요? 향을 안 물어봤네. 잘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풀이 얼마 없어요. 예. 매년 들어가는 분도 있고 2년 들어갔다 1년 쉬는 분도 있고 계속 들어갔다 서로. 근데 잘 생각해봐요.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 물질을 이 사람이 물어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고 싶까? 향을 물어보고 싶지. 그 향을 내는 물질이 뭐예요? 피라진이죠. 그래서 피라진 생성량이 또는 이거를 뭐라고요? 가로를 칠 수 있겠죠. 뭐라고요? 향 유발 물질 이런 식으로 쓰겠죠. 향.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피라진.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낸다고요, 저희는. 그래서 피라진 생성량이 10배 정도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도가 10도씩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 심지어는 8배까지도 증가하고 그때 나오는 향이 피라진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응용할 필요가 있죠. 식품 위생으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죠. 감자를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우리가 에어프라이어 썼을 때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식약처가 신경 쓰는 최고의 위험물질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거죠. 아크릴아마이드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언젠간 시험에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21년에 식약처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에 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아크릴아마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조리 방법을 쓰죠. 왜요?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으니까?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맥도날드에서 포테이토 칩이 식었을 때 뭐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그러던데요. 포테이토 식었다 하면서 저보고 똑같이 만들어줄게. 어떻게 해? 에어프라이어. 그래서 제가 에어프라이어 쓰면 아크릴아마이드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죠.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아요. 그래서 감자튀김 하는 알바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감자튀김 하는 데서 사람이 절대 있지 못하게 해요, 원래. 튀김을 하면 거기 환기 시설에 두고 사람은 딴 데가 있고 삐삐삐 소리 나면 올라오면은 기름 떨어지면 옆에 더는 것만. 아니면 미국의 어떤 데를 갔더니 작년에 갔더니 그것도 기계화했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나서 또 삐삐 소리 나면 그때 가서 그 프렌치 프라이를 꺼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상당히 기화성이 있거든요. 또 물론 먹으면 더 심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자, 아크릴아마이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를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의 일종의 물질로서 고온 가열 시 감자튀김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감자튀김 좋아하잖아요. 조리 학교에서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릴아마이드가 출제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수분 활성도예요.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면 반응 속도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인 AW를 0.5678에서 가장 빠르다. 따라서 식품의 농축 및 건조 공정에서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 이 범위를 빨리, 만약에 마이야르 반응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문사 책이 있으면 이건 시험에 언제든 돌아가면서 나오죠. 재작년에 우리가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임산부의 혈액 희석 현상, 그 교문사 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그냥 거기 가면 그림 그려주는 분이 있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갖다 쓰면 없으니까. 그럼 그분이 또 그림을 또 딱 그려주죠. 그러면 그림이 있는 문제는 간사가 통과시켜줘요. 무슨 얘기냐면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보통 2문제는 내야 돼요. 2문제 내면 그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성격이 들어가자마자 2문제 내고 부르지 마요 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자기 논문만 쓰고 있거든요. 부르지 않아요. 자기 나 책임 2문제. 그때 그래서 간사한테 문제를 보여주고 그 간사가 네 이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물론 마지막까지 못 내는 분도 있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 그림이 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수들이 그림을 자꾸 써요. 근데 왜냐면 그림을 많이 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근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이야르 반응과 수분활성도의 관계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이야르 반응은 효소적 반응이에요?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예,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요 직강에 나오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한테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바로 말하니까 제 눈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절대 안 시켜요. 왜냐면 그럼 진도는 못 나가요. 이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효소에 도움이 없어. 효소의 역할이 뭐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A 물질과 B 물질을 가서 접촉하도록 해주는 것이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요? 결혼 중매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는 바로 A군과 B양을 잠실 롯데 호텔 거기 커피숍에서 나오게 해서 둘을 만나게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문용어로 가연이라고 그러던가 결혼업체 있던데 그죠? 결혼 중매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효소예요. 근데 마이야르 반응은 제가 비효소적 반응이라고 그랬죠. 비효소적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해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 A군과 B양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2번, 둘이 동네를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답은 2번이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걸어 다녀야 돼요. 교통수단이 있어야 만나요. 식품에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뭐죠? 물이에요. 물은 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만 식품 성분은 서로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반응한다며.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돼.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0.2일 때는 어떨까요? 수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집에만 있어. 평생 못 만나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수분이 늘어나. 수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만나게 되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 출근하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타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어제 그 사람을 또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분명히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감자같이 생겼어. 근데 셋째 날 보니까 어때요? 약간 복숭아 같기도 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를 나 신경 쓰는 것 같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있을 때 좀 뭐래도 이거 가방이라도 들어주는 것 같으면 예, 고맙습니다 하다가 이제 또 퇴근 시간에도 어떻게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분의 역할로 지하철의 역할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이 돼요.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1단계가 진행이 되고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색깔 형성은 어디서 된다? 3단계. 3단계에서 멜라노이딘 색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색깔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단계 반응에 관여한 아미노산은 다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저희는 배우지만 여러분은 배울 필요. 여러분 얼마나 유리해. 여러분 유리한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답 쓸 게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만 갔다 온 사람은 어때요? 세계를 얘기할 때 편해. 한국과 일본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의 손실이 3단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색깔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색 물질의 형성과 아미노산의 손실이 뭐라고요?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죠. 아미노산의 손실이 늘어나니까 갈색물 형성도 늘어나요. 그래서 한 0.8 부근까지 늘어나다가 뭐라고요? 줄어들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왜 줄어드는지가 시험에 나올 거다. 작년에 나온 것 같아.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 그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작년이 아니지 금년이죠. 어쨌든 본 선배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희석효과라고 써라. 그럼 학생이 왜요? 그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 그 교재에. 그러니까 희석효과라고 써라. 물론 이론은 설명해 드리지만 답은 뭐라고요? 희석효과예요. 물이 많아지면서 뭐라고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뭐라고요? 지하철의 그 오는 간격이 짧아졌다고 생각해봐요. 지하철이 너무 많아졌어. 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교통수단이 더 많아진 거죠. 교통수단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통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라 그랬어요. 희석효과다. 답은 외워라. 예, 저도 많이 타락했어요. 옛날에는 희석효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냐 비난했지만 일단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되니까 답은 희석효과다.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분과 실제 수업할 때는 설명을 드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면 마이야르 반응 1단계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1단계 물질이 뭐라고요? 멜라노이딘. 네, 멜라노이딘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할 때 뭐라고요? 비효소적 반응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둘이 만나. 근데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느 정도 되면 뭐라고? 오히려 물이 있으면 반응을 줄이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에서 1단계 반응이 처음에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맥도날드에 알바를 하려고 그래. 맥도날드에서 알바생을 모집한대. 그래서 여러분이 맥도날드 알바에 전화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가서 거기서 알바생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면접 보러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럴 때 면접을 보러 가려면 반응을 일으키려면 만나려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하죠? 지하철비가 필요하죠. 지하철비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둘이 만나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그만 양의 물이라도 있어야 면접 보러 가기 쉬운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죠? 물의 양이 많아져서 교통수단이 많아져서 엄마가 나를 차로 태워다 주면 더 좋아. 그죠? 근데 물이 계속 늘어났어. 교통수단이 점점 많아져서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로또가 됐어. 로또를 물이라고 치면 어떨까요? 내가 로또가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알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제가 아까 그랬죠? 알바를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알바해서 돈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로또가 됐어. 그러면 내가 알바하러 안 가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의 평형의 원칙이에요. 이 화학 반응의 평형의 원칙이라고 화학과에서는 답을 쓰는데 식품학에서는 이거를 희석 현상이라고 그냥 써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희석 현상이에요. 희석 효과. 나중에 이론 수업할 때는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요. 안 나올 거는 안 해요. pH를 낮추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멜라노이드의 색소 형성이나 향을 내는 물질 뭐라고요? 피라진. 이거 피라진은 꼭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피라진은 꼭 다음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피라진 생성이 줄어든다.
이것은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죠. 예. 낮은 pH에서는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한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제가 뭐 이거 시범 수업은 이거 다 하다 보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pH에 따라 전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pH에 따라 전하가 바뀌니까 아미노산은 무엇이 되죠? 변성이 되죠. pH에 따라 전하가 바뀌니까 아미노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바뀌니까.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방학하기 전에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가 방학하면서 안녕 이제 계약하고 보자 나 이제 지방에 내려갈 거야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계약하고 왔어요. 근데 얘가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그래서 왜? 나 방학 동안에 성전환 수술했어. 뭐? 그게 바로 뭐예요? 전하가 바뀐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손잡고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나 성전환 했다는 게 여러분 어때요? 손을 잡기가 뭐해요? 전하가 바뀐 거예요 그게. 아미노산은 pH에 따라 전하가 바뀌기 때문에 손잡은 방법, 결합 방법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하가 바뀌면 뭐라고요?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변성이라고 했죠. 그 시험에 나왔잖아요. 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무칠 때 키위를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키위를 넣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키위에 있는 산이 부드럽게 한 거예요. 산이 바로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키위만 넣어야 부드러운 줄 알지만 그걸 아는 분은 배를 넣어도 되죠. 배에도 산이 있으니까. 산을 넣었더니 전하가 바뀌니까 결합하고 있던 애들이 뭐라고요? 어머머 또 남자가 됐어. 어머 손 잡은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고기가 부드러워지지. 그게 변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건 시험에 낸다. 그래서 제가 변성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단백질 할 때 보면 변성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반응에 영향을 크게 줄게 돼요. 그래서 반응을 안 일으키게 돼요. 왜 안 일으킬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무턱대고 외우라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다만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는 건 뭐죠? 수치. 기준치 있잖아요. 예, 뭐 칼슘 수치 이런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줄여드려요. 시험에 나올 것만 딱 말해줘요.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회의 때마다 나오는 거. 비타민 A, 비타민 D, 칼슘 네, 이런 거로만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다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걸 다 외우고. 반응물 종류.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또 나오죠, 이게. 당류 및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반응 속도 차이가 생기고요. 이거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여기 써 있네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네. 염기성 아미노산이 산성 아미노산보다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이유까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R 그룹의 아미노 그룹이 또 있어요. 염기성 아미노산.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산성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글루탐산이죠. CH2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땐 흘려 써서 못 알아보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글루탐산.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 중에서 R그룹이 글루탐산이에요. 이 R그룹이 뭐예요?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어서 산성 아미노산. 글루탐산, 맛을 내는 물질의 대표죠. 글루탐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R그룹의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염기성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애는 누구예요? 라이신, 네,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귀가 따갑게 듣게 해요. 그것이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최고더라고요. 반복학습. 이것이 뭐라고요? 라이신이에요. 리신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 말로는 리신, 라이신. 얘가 이 R그룹에 뭐라고요? 아미노 그룹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아미노 그룹이 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직은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런 분이실 거예요. 자꾸 말 안 한다면서 자꾸 하네. 이게 왜냐면 습관이에요.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얘가 여러분이 보게 되면 반응할 때 보면 이 포도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해요. 예, 포도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공격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네, 그걸 아실 필요 없지만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미노 그룹이 많을수록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수록 어떨까요?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 5개 중에 2개 고르는 게 두 개만, 그죠? 답이 2개인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우리가. 확률이 다르니까. 하나는 20%고 하나는 2개가 답이 있으면 40%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제가 말한 거. 염기성 아미노산의 산성 아미노산보다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뭐라고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또 내고 싶을까? 내가 지금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시험에 안 낸 게 있다. 뭐라고요? 아미노산은 물어봤어. 근데 포도당을 안 물어봤네. 상대방인 포도당. 그러면 포도당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까? 육탄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포도당, 과당. 5탄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리보즈, 자일로즈. 그러면 리보즈가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요? 포도당이 더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거는 확률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이것이 뭐예요? 리보즈예요. 네. 이거를 외우는 분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를 외우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저도 싫어요. 내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다는 게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이라. 옛날에 공부할 때는 진짜 외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지만 미국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이 저보고 너 이거 어떻게 외웠니? 해서 그냥 노력을 했다고 외워서 그랬더니 그분이 번호가 있더라고, 미국 애들은. 나 너무 그때 그 실망감. 한국 교육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시험 볼 때 답안을 써서 이렇게 컨닝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 번호로 외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또 쓸데없는 얘기 했네.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리보즈. 5탄당. 얘는 뭐예요? 포도당. 그러면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은 요 카본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5개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많아요? 6개 중에 하나가 반응에 관여. 그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단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답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5탄당의 반응을 더해요. 그래서 5탄당의 6탄당보다. 그 다음에 환원성 이당류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환원성 이당류, 환원료를 가지고 있는 애다. 말토즈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말토즈가 환원성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와 단당류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단당류와 단당류가 결합한 애들 중에 비환원성 이당류는 누구죠? 설탕. 설탕은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했기 때문에 환원력이 없어요. 근데 포도당의 1번과 포도당의 4번이 결합한 애가 있어요. 포도당의 1번과 포도당의 4번이 결합해서 우리가 말토즈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애가 포도당 두 번째 포도당엔 무엇이 있어요? 1번이 살아있죠. 그래서 얘는 환원성 이당이라고 그래요. 아까 포도당과 과당은 어때요? 포도당 1번 결혼할 수 있었고 과당 2번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해번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환원성 이당류. 포도당의 1번과 포도당의 4번이 반응해서 만들어졌어요. 말토즈가. 근데 얘는 뭐라고요? 이당류는 이당류지만 아직 두 번째 포도당의 1번이는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환원성 이당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롭게 있는 그 카보닐 그룹은 탄소수 6개 중에 12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보기가 1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1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이번에 수능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느새 보기가 5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 시험 볼 때 4개였었거든요. 그래서 환원성 이당류 순서예요. 환원성 이당류는 그만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속도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도즈,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알도즈는 포도당이고요. 케토즈는 과당이에요. 보통 이제 알도즈가 그러니까 포도당이 과당보다 조금 빠르다는 논문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논쟁이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과당이 빠르다는 논문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다 말씀드려요. 논문의 비율이 있지만 어쨌든 달라요.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에서만 끝나냐? 아니에요. 이런 거 풀이할 때 저는 좀 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온 김에 효소적 갈변도 해드려요. 사과, 바나나, 밤, 가지, 상추, 버섯 등의 물리적 파손, 즉 껍질이 벗겨지거나 조직이 깨지게 되면 큰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뭐예요? 냉동되거나 이렇게 되면 세포막이 깨지면서 산소가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효소적인 갈변이죠. 조직의 손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갈색 색소인 뭐라고요? 멜라닌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멜라닌은 뭐고 아까 멜라노이딘은 뭐예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갈색을 다 멜라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식품으로 들어가면 멜라노이딘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산에 갔어요. 갑자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백사를 봤어요. 흰색 뱀을 봤어. 여러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흰색 뱀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참 후에 결혼해서 자녀가 물어봐. 엄마, 저 뱀은 왜 흰색이야? 물론 그 전에 도망가겠지만 엄마, 저 뱀은 왜 흰색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뱀은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흰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뱀탕을 좋아하는 분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혀를 내밀면서 저 뱀은 멜라노이딘이 없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걸 먹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식품에 있는 갈색은 멜라노이딘, 그 멜라노이딘을 포함하는 자연에 있는 모든 갈색 색소를 멜라닌이래요. 그래서 사과니까 사실 뭐라고요? 멜라노이딘이라고 해도 돼요. 사과니까 먹을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자연이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 색소를 보게 되면 멜라닌 색소다. 그럼 뭐라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다. 그래서 멜라닌은 삼성, 멜라노이딘은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삼성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범위를? 네. 저는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막 카테코라민류와 막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리핀 막 무조건 외우는 분들이 많아. 대부분 식품에서 저장이나 가공 중 발생해서 관능적 품종의 영양성을 저하시키지만 물론 높여주는 것도 많아요. 바로 밑에 나오네. 홍차, 커피, 코코아, 건포도에서는 갈변 현상에 바람직한 결과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페놀 산화효소, 페놀 옥시다제는 구리를 하면 산화하는 효소로서 페놀 화합물을 퀴노로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한다. 대표적으로 페놀 산화효소에 속하는 대표적인 애가 티로시나제. 티로시나제가 바로 티로신, 아미노산 있죠? 티로신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페놀 옥시다제. 그래서 페놀 옥시다제의 대표적인 종류 한 가지가 티로시나제예요. 감자, 과일로 채소류 갈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분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류를 해야 여러분이 외울 게 줄어들어요. 분류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외국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대치동과 서울은 무슨 관계냐고. 그분이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대치동의 관계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강남과의 관계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외울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카테코라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네프린 관계가 이게 뭐냐? 공부를 그냥 막 무작정 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머리가 깨져요. 그거를 자꾸 뭐라고요? 의욕으로만 덮으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의욕으로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심만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작할 때 공부를 하려면 즐거워야 된다고. 즐거워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비가 와도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좋아요. 눈이 와도 좋아요. 그 눈이 뭐라고요? 기쁘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잔소리만 얘기해. 그러면 눈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눈이 오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일 때 어때요? 눈이 와 하면서 오히려 똑같은 눈인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기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공부를 기쁘게 그러니까 덜 힘들게 공부해서 영양교사가 돼야 학생들한테 잘하게 돼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리킨다 이거예요. 티로신이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디하이드로인돌, 퀴논, 그 다음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된다. 멜라닌은 뭐라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색을 멜라닌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식품으로 국한시키고 싶다면 멜라노이딘이라는 말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대한민국 책에는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생명체에 있는 뭐라고요? 자연 색소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넓게 라고 나와 있잖아요. 넓은 용어다. 이것이 멜라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것이 그 아미노산에서 온 거예요. 티로신. 아미노산에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멜라닌 갖고 시험 문제를 뭘 냈어요? 3년 전에 멜라토닌을 물어봤죠. 멜라토닌을 물어보면서 멜라토닌은 트리토판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때 출제자라면 이거 내고 싶다. 왜냐면 멜라닌을 보고 멜라노이드를 보면 학생들한테 멜라토닌을 물어볼까? 멜라토닌은 트리토판 아미노산에서 오는데 세로토닌에서 나오거든 하면서 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합니까? 그래서 멜라노이딘은 또 나와 있어요. 멜라노이딘 갈색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와 여러 가지 갈색 색소다. 근데 설탕과 아미노산이 반응한 것이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반응한 색소 우리가 멜라노이딘이다. 그래서 식품에 주로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생화학도 하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이론 수업을 처음에 좀 잘 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론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하다가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뭐라고요?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카페를 통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죠? 네이버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범 수업이었는데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